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신문을 보다 보면요, 때론 10마디의 단어보다 한 장의 사진이 오늘의 뉴스, 오늘의 이슈를 잘 말해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문 읽어주는 남자는 조간신문에 실린 한 장의 사진들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자, 동아일보가 선택한 일면 사진은 바로 이 사진.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요, 미국의 쿠바 대사관 재개설되는 그런 사진입니다. 54년 만에 국교가 완전히 정상화됐죠.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쿠바 대사관 재개설 기념식입니다. 쿠바군 의장대가 54년 만에 쿠바 국기를 개양한 뒤 거수 경례를 하고 있는 그런 역사적인 사진이 오늘 동아일보 1면에 실렸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일보가 선택한 오늘의 사진입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자, 정치면에 실린 이 사진, 문재인 대표 혁신안이 통과된 뒤 김상곤 혁신위원장과 웃으면서 악수하고 있는 이 한 장의 사진이 어제 야당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사진이죠. 잠시 후 자세한 내용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는 조선일보가 선택한 일면 사진입니다. 어떤 사진일까요? 단체로 조문을 가고 있는 그런 사진인데, 그렇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임모 씨, 임모 과장의 빈소를 가기 위해서 국정원 직원들이 단체로 이 조문차에 올라타고 있는데, 우리 국정원 직원들의 어깨가 좀 많이 무거워 보이네요. 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경향신문입니다. 경향신문이 선택한 경향의 일면 사진입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 이 사진은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미쓰비시 기무라 히카루 미쓰비시 머터리얼 상무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제2차 세계대전 때 강제징용된 미군 피해자들에게만 고개를 숙여 사과하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당시 징용 피해자들도 같이 참석을 하고 있는데, 왜 일본은 미국 징용 피해자들에게만 사과를 하고 한국 징용 피해자들에게는 사과를 하지 않는 거죠? 일본의 전형적인 강제에게만 고개를 숙이는 비겁한 자세, 비굴한 자세를 여실히 나타내주는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이 선택한 일면 사진. 이 사진입니다. 메르스 확진이 보름째 영명, 삼성 서울병원 부분 폐쇄가 해제된 그 모습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메르스 이겨낼 수 있다고 저희 돌직구쇼에서 수차례 외쳤는데 드디어 이겨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에 이 메르스 완전 종식을 선포할 예정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네, 이번에는 서울신문이 선택한 사진인데요. 바로 이 사진. 자, 박근혜 대통령이 사진 한 장을 선물 받고 환하게 웃고 있는데요. 온두라스 대통령에게 이 사진 한 장을 선물 받았는데, 이 사진을 확대해보면 바로 옆에 부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막걸리를 뿌리고 있는 사진인데, 이게 어느 때 사진, 어떤 상황인지는 잠시 후 저희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입니다. 자, 중앙일보 사회면에 실린 작은 한 장의 사진. 자세히 보시죠. 무슨 CCTV 화면 같은데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가는 그런 사진인 것 같은데요.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이 중앙일보가 보도한 이 사진과 관련된 소식을 오늘 저희 첫 소식인데, 대낮에 강남 한복판에서 총을 들고 무장 강도가 은행을 털었습니다. 대한민국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김기정 기자입니다. 헬멧을 쓴 남성이 스쿠터를 세우더니 새마을금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후 다시 나와 스쿠터를 타고 쏜살같이 사라집니다. 새마을금고 직원이 급하게 뒤따라 나와보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범행을 마친 강도는 새마을금고 앞에 세워둔 스쿠터를 타고 강남대로 방향으로 도주했습니다. 범행에 걸린 시간은 단 2분. 강도는 50대 남성 고객을 뒤에서 끌어안고 등에 권총으로 보이는 흉기를 들이댔습니다. 그리고는 은행 창고 안으로 들어가 현금 2,400만 원가량을 준비해온 가방에 넣고 달아났습니다. 저희 직원 말로는 들어왔을 때는 이제 뭐 돈 집어넣어, 뭐 엎드려, 뭐 빨리 넣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직원들이 고객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좀 많이 당황을 한 상태라서. 범행 당시 내부에는 직원 5명과 인질로 붙잡혔던 고객 1명이 있었지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강도가 일부러 청원경찰이 없는 강남 지역 새마을금고를 노렸을 가능성을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CCTV 화면을 토대로 강도의 동선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기정입니다. 자, CCTV 화면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강남 한복판에서 가스총을 무장한 은행 강도가 은행을 털었다. 참으로 황당한 일인데 오늘 마침 저희 돌직구쇼 패밀리인 경찰대학교 이웅혁 교수님도 나와 계신데요. 이 교수님. 네, 건국대 경찰학과입니다. 제 학교를 재작년에 옮기셨군요. 그렇죠. 건국대 경찰학과. 네네네. 경찰 행정학과입니까? 네, 경찰학과죠. 경찰학과. 네네. 이 교수님, 어쨌든 경찰 전문가신데 네. 저는 이게 미국이나 캐나다 얘기인 줄 알았는데요. 대한민국 강남 한복판의 무장 강도입니다. 네, 이런 적이 있었어요? 뭐 3년 전에 있었는데 어쨌든 어. 우리나라의 범죄가 상당히 그 미국화하고 있다. 네. 상당히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뭐 예를 들면 편의점에서도 이제 뭐 강도 현상이 일어나고 이른바 강도의 가장 그 특징은 현금화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네. 더군다나 은행 강도는 확실히 현금화를 할 수 있고 그 액수도 다량이다. 예. 따라서 이제 그 범인의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노력을 투자합니다. 예.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모르긴 몰라도 저 용의자도 저 일대를 상당 부분 미리 방문해서 예, 연습을 하고 어디에 무엇이 있고라고 하는 것을 많이 시간 투자를 했을 것이다. 네. 그것이 사실은 이 범인이 잡힐 수 있는 중요한 단서로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저기에 한 번 온 것이 아니고 여러 번 왔기 때문에 예. 아마 저 근처의 CCTV 등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면 예. 분명히 그 용의자의 특정한 모습이 드러날 수가 있다. 이렇게 예. 생각할 수가 있고요. 미국에서는 하도 그 은행 강도가 빈발하기 때문에 예. 저것을 연방 범죄로 만들었어요. 어허. 그리고 관할권도 FBI가 갖고 있죠. 예. 더군다나 이제 예를 들면 그 화폐에 예. 사실은 이제 은행 강도를 대비해서 은행 강도한테 줄 거를 미리 만들어 놓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오. 그런데 그 안에 이를테면 위치 추적기를 달아둡니다. 예. 그래서 어디 갔는지 바로 알 수가 있고 또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돈다발 안에서 예. 그 예를 들면 이제 염색체 같은 염색 물체가 염색 나와서, 물체가 예. 확 터지게 돼서 그 용의자가 그냥 뒤집어 쓰도록 해서 도망갈 때 아, 저 사람은 바로 강도 예. 용의자구나.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또 신고할 수도 있겠고 아, 이게 재밌네요. 그러니까 미국 은행을 가면 이거는 고객용 돈이고 요거는 이제 은행 강도께서 오시면은 은행 강도용 돈이라는 얘기인데 심지어 그 예. 이 강도들이 총기를 보여주지 않고 노트를 적어갖고 메모를 적어서 이렇게 전달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말로 하지 않고 예. 그냥 메모를 정해서 돈 빨리 담어. 이 메모를 그냥 건네는 것으로서도 사실은 강도가 그만큼 빈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우리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이것이 이제 뭐 청원 경찰이 없어서 문제다 이걸 떠나서 사실은 사회 경제적으로 여러 예. 가지 그 문제가 있게 되면은 범죄가 자연스럽게 발생할 그러게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단지 이 원인을 청원 경찰이 없다라고 보기보다는 실업률이라든가 예. 뭐 경기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문제로 범죄를 접근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 CCTV 화면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어제에 이어서 또 우리 심리 전문가인 네. 박 소장님 나와 계신데 네. 범인이요. 네. 상당히 대범하고요. 네. 좀 멋을 부렸다. 아까 CCTV 보면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범인의 좀 굉장히 대범해요. 2, 3분 만에. 그러니까 저는 이 화면을 보면서 놀라운 건 두 개인데요. 하나는 강남 한복판에서 낮에 저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뭐 좀 재밌게 얘기하자면 정말 오빠가 강남 스타일이에요. 아, 오빠가 강남 네. 스타일이다. 예. 헬멧도 멋지게 까만 거를 탁 쓰고 블랙 앤 화이트 옷을 입고 키도 크고 키도 크죠. 오토바이도 굉장히 멋진 오토바이예요. 예. 그러니까 저 사람이 강남에서 뭔가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 걱정이 되기는 우리 10대들이 또 저걸 보면서 예. 나도 저렇게 해봐야겠다. 그리고 모방 범죄를 하거나 이럴까 봐 걱정이라 저분을 빨리 잡아서 다 헬멧을 벗긴 후에 멋진 사람이 아니었다는 그렇죠. 범죄자고 강도라는 것을 빨리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동아일보 논설위이신 정성희 위원님. 30대로 추정되는 남성의 키 180cm에 2, 3분 만에 은행에 머무르던 시간도 짧았고 가스총까지 준비하는 아주 주도 면밀한 모습을 보인 이 범인을 경찰이 아직은 잡지 못했습니다. 추적 중이라는데 과연 검거할 수 있을까? 저는 아까는 검거가 어려워서 이거 미궁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예. 그 친구가 다른 데 가서 한 번 더 사건을 저지른 다음에 하는 것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우리 교수님 얘기 들어보니까 예. 잡힐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일단은 번호판은 가렸지만 오토바이의 어떤 특징 같은 거는 금방 나올 것 같고요. 네. 또 아마 이거 강도를 하기 전에 본인이 아마 모의 실험을 아마 두뇌로도 하고 사전답사도 했을 걸로 봐서 CCTV를 하게 되면은 잡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냥 예. 경찰의 능력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 교수님. 네. 그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범인은 네. 반드시 범행 현장에 다시 나타난다. 네, 그런 말이 있죠. 은행 강도도 다시 나타나나요? 누구나 은행 강도도 뭐 범인이기 때문에 나타나죠. 뭐 어저께 우리가 그 예를 들면 예. 보이스피싱 중국 총책도
한국을 다시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신혼여행 왔다 잡혔어요. 예, 그것도 결국은 이제 그 범행 현장을 다시 확인하고 뭔가 그러네요. 자신감을 얻고 무엇인가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예. 그런데 어쨌든 저 용의자 자체는 사전에 아주 다수 나타났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낮에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은행이 밤에는 하지 않죠. 그래서 예. 이제 대낮에 발생하는 것이고 저것의 심각성은 사실은 이제 그 범죄에 대한 공포감이 증폭시킬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일상생활 중에서도 나도 언제든지 범죄 피해자가 되고 있다. 네. 완력으로서 기존 질서를 깨우친다. 그런 점에서 이제 그 경찰이 조기 검거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오늘 어제에 이어서 두 분 나와주셨는데 오늘도 두 분의 맹활약을 계속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로 넘어갈 겁니다. 돌직구 신문의 첫 번째 뉴스입니다. 어떤 기사인지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한 컷으로 조금 전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 문재인 대표가 환하게 웃으면서 김상곤 혁신위원장과 악수하는 사진으로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안이 통과됐는데 반쪽 통과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성희 위원님, 어제 도대체 분위기가 어땠길래? 어저께 예. 상당히 격론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혁신안을 두고서 친노와 비노 사이에 여러 가지 그 비공개 회의에서 난상 토론이 있었는데요. 예. 뭐 가까스로 그 만장일치를 유도했습니다.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만장일치를 유도했는데 그렇게는 못하고 기립투표 예. 일어서라 이렇게 해가지고 통과가 됐습니다. 보통은 분위기가 좋으면 만장일치면 앉아서 박수로 박수 치고, 와 네, 만장일치인데 네. 그게 안 되니까 네. 나는 찬성 일어서고 반대는 꿋꿋이 앉아 계신. 예. 395명이 참석을 했는데 302명이 찬성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어저께 혁신의 핵심은 이제 사무총장제죠. 뭐 예를 들어서 사무총장제의 폐지. 그러니까 재보궐선거 원인을 뭐 제공한 데는 무공천한다. 부정부패 연루자이면 당직자를 박탈한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요. 예. 이거 말고 어저께 핵심은 사무총장제인데 사무총장제가 공천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자리라서 그걸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고 사실 이 사무총장이 이 최재성 씨가 된 지가 한 달이 채 안 된 상황에서 그렇죠. 이거를 폐지하느냐 제도 이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거죠. 그 비노그룹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무총장제 폐지가 혁신의 핵심이 아니다. 네. 혁신의 핵심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사무총장 폐지가 논란이 아니라 이 모든 사태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논란이 예. 가장 어저께 그 어떤 중앙위원회의 주된 분위기였습니다. 자, 박윤희 대변인, 예. 어제 아들내미 초등학교 특강 나가시느라 못 오셨고 오늘 오셨는데, 예. 아니, 궁금한 게요. 네. 몇 달 전만 해도요, 문재인 대표가 친한, 이른바 문재인의 사람, 친노의 사람 최재성 사무총장을 임명한 걸 놓고, 네. 당이 거의 둘로 갈라져서 싸웠었는데, 예. 가까스로 친노 사람이라는 소위 최재성 사무총장이 임명됐는데, 뭐 한 달도 안 돼서 혁신안이라고 들고 나왔는데, 다시 최재성 사무총장 물러나게 생겼어요. 예. 이게 왜 폐지한 겁니까? 이런 걸 두고 이제 머쓱하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머쓱하다. 예, 혁신위원회에서는 이런 그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을 하고 이걸 5개 분야로 이제 나눕니다. 어제 밤에 최고위원회 소집이 됐고요. 예. 오늘 대표 일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 말씀은 뭐 지금 열심히 인선 작업을 하고 최고위원들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예. 오늘 중으로 아마 발표가 될 것 같은 5개 본부장이 발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사무총장으로 뭉쳐 있었던 여러 권한들이 분산되기 때문에 사무총장 자리를 놓고 개파 갈등이 벌어지는 일은 없을 거다. 또 예. 하나는 개파들의 대표들이 모이는 최고위원회 이것도 없애야 되겠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9월로 정작 넘어갔죠. 최고위원회 문제는 건들지 못했어요, 어제. 9월로 이제 넘어갔으니까 예. 어제 만일에 갈등이 있었다. 그거 어제 갈등도 아니라 갈등도 아니에요. 9월에 더 센 게 온다. 예. 이런 게 지금 당 안팎에서 이제 이야기거든요.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었다고. 뭐 이런 그런 겁니까? 의미죠. 그때는 뭐냐면 좀 예. 제가 말씀드릴 게 이제 일단 8월 중하순에 혁신위가 예. 가장 예민한 경선 룰과 관련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선출직 공직자를 평가하겠다는 평가위원회 관련된 구성안이 올라옵니다. 예. 이게 누구냐면 국회의원들을 평가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아주 민감한 사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어저께 예. 대전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선거법 위반으로 직을 잃게 되는 판결이 나왔어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예, 대전시장이. 권선택 시장이요. 예.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10월 달에 잘하면 재보궐선거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어제 통과된 당원 당규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정부패 등 연루된 사안으로 재보궐선거를 원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원인을 제공하면 예. 후보를 출마시키지 않겠다. 그 대전시장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걸 해석을 놓고 또 이제 갈등이 벌어질 것 같아요. 출마시키느냐 마느냐. 출마시키느냐 마느냐를 놓고서요. 그래서 예. 이 문제까지 생각을 하면 어제의 갈등은 갈등도 아니고 9월에 더 센 놈이 올 거다라고 예. 하는 그런 예측이 상당 부분 맞는 거죠. 결국 한 달 동안 사무총장 뭐 제대로 역할을 잘 못했었던 짧은 기간인데 물러나게 생긴 최재성 사무총장의 입장은 굉장히 본인이야말로 무한하고 좀 억울하고 머쓱할 것 같은데 어제 어려운 말을 썼습니다. 걸해골. 최재성 사무총장에게 심경을 묻는 저희 동아일보 기자에게 걸해골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심경을 대시는데 안용환 전 의원님, 이 걸해골이라는 단어는 또 뭡니까? 글쎄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예, 해골을 빈다. 해골을 그러니까 빈다. 이게 옛날 한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유방과 항우가 싸우던 시절에 예, 그 항우의 가장 큰 참모가 범증이었습니다. 예. 범증이 이제 그걸 해골 나 좀 물러나게 해달라라는 이야기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뭐 최재성 사무총장이야 처음에 사무총장 임명될 때 참 말이 많았었지요. 예. 논란도 많았고 한데 그 논란 끝에 다행히 들어갔지만 한 달 만에 옷을 벗고 나오니까 참 어처구니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사실 야당 내 내부는 지금 몇 개월째인지 지난번에 새누리당 내 내분 때문에 잠시 묻혔습니다. 예. 그래서 안에서 더 심하게 싸우고 있었어요. 새누리당 내용 이제 끝났다 이거예요. 그렇죠. 예. 내용은 굉장히 국민 스트레스 받게 줬는데 이제 야당의 내용은 스트레스 차원을 넘어선 것 같아요. 네. 오늘 참 미안한데 중앙일보 이 컬럼을 보고 한번 이거 보내 참 현재 우리 야당의 모습을 예. 이대로 가면 야당부터 먼저 망한다. 중앙일보 칼럼을 이게 쓴 거 보셔 내용이 아주 그럴듯하다는 느낌이 예. 들었습니다. 야당이 현재대로 현재 모습대로라면은 야당은 일본 사회당처럼 사라지게 된다. 그 다음에 새로운 야당은 새누리당 내의 분열에 의해서 예. 그 내에서 야당이 등장할 것이다. 현재 일본은 자민당과 민주당 체제인데 민주당은 자민당에서 떨어져 나온 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야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야당이 하루빨리 좀 재전열을 정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특히 공천개혁안. 야당의 협조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년 선거에 놔두고 룰을 만들어야 되는데 룰을 새누리당은 이미 발표했습니다.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예. 근데 야당에서는 지금 전 이해가 없어요. 이게 빨리 야당과의 타협에 의해서 법을 바꿔야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야당에서 빨리 만들어져야 되는데 또 이게 나오면 또 야당 분열에 또 시초가 된다고 하니까 좀 깝깝할 뿐입니다. 일단은 굉장히 야당을 걱정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 새누리당의 분열은 끝났다라고 좀 즐거워하시는 모습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런 건 아니고요. 꼭 그런 거 아니죠. 이 안 의원의 바람과는 반대로 말입니다. 문재인 대표를 물러나라 하는 목소리가 어제 높았습니다. 혁신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의미심장한 말도 나왔는데 도대체 누가 어떤 말을 한 건지 조용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부 혁신안 의결을 앞두고 소집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 광주 3선인 김동철 의원은 작심한 듯 포문을 열었습니다. 김 의원은 호남에서 문 대표에 대한 거부감은 심각한 수준이고 수도권 표심도 흔들리고 있다며 이 상태론 총선과 대선을 치를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특히 살신 성인을 3번이나 강조하면서 문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문재인 대표가 살신 성인의 자세로 당 대표직에서 사퇴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전남 도당위원장인 황주홍 의원은 중앙위에서 문 대표가 혁신위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준 것은 대통령이 국민의 의견을 묻지 않고 공화정을 군주대로 바꾼 것이나 다름없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북도당위원장인 유성엽 의원도 문 대표를 향해 말로만 기득권 폐지는 필요 없다며 대표부터 권한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문 대표는 흔들림 없이 혁신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9월로 예정된 최종 혁신안 발표 때까지 갈등은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자, 어제 방금 조영민 기자의 말대로 비노기의 김동철 의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했어요. 애당초 혁신은 당 대표가 직과 정치 생명을 걸고 했어야 하는 사안이다. 호남에서 문 대표에 대한 반감이 커지는 게 현실이어서 혁신안이 통과되더라도 내년 총선 치를 수 있겠는가? 문 대표가 오히려 호남 신당의 동력이 되고 있다. 사퇴를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분당과 신당 얘기가 있을 때마다 분당은 경기도에 있는 거고 신당은 서울 중구에 있는 거다. 신당동 떡볶이다. 그런 거 들어본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분당 신당이 가까이 왔는지 의총에서 이런 얘기가 오고 갔다니까 상당히 당황스러웠어요. 사실은 문재인 대표 듣는 문 대표 입장에서도 이게 가볍게 받아들일 수만은 없는 일 같은데. 게다가 이제 김동철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에서의 3선 그렇죠. 국회의원이에요. 그런데 어제 발언은 그냥 다른 말 하다가 지나가면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그야말로 작심 발언이고 끝난 뒤에 보도자료까지 별도로 또 내가지고요. 나 예. 이런 말 했고 이런 의견을 분명히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죠. 네. 관련해서 그러면 문재인 대표가 이와 관련해서 어떤 좀 수습 플랜을 좀 짜야 되는데 혁신안만 밀고 나간다고 될 거냐라고 하는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혁신안에 대한 반발도 지금은 어제 중앙위에서 압도적으로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어제 통과된 압도적인 통과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대한 갈등의 기폭제들이 더 많은 것들이 9월에 있기 때문에 예. 어제는 그냥 반대하면 반혁신으로 몰릴까 봐 하는 분위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대표가 이제는 혁신안을 밀고 나가는 것과 함께 당의 어떤 그 분당의 흐름, 뭐 탈당의 흐름 이런 부분들을 좀 제어하기 위한 포용하기 위한 노력을 좀 예. 동시에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당 안팎의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마지막 단어가 당 안팎계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어제 조간신문 보도 중에 하나는 천정배 의원 측에서 신당 준비 보고서 문건을 한 조간신문이 입수를 해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한 바 있는데 오늘 저희 도직구쇼에서 전해드린 소식은 이번에는 어제가 당 밖이었었더라면 오늘은 당 안에서 비노계의 광주 3선이라는 묵직한 중진이 안영환 전 의원님 네. 친노 상징인 문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신당을 계속 예고한다. 신당이 우리 생각보다 더 가까이 오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전망도 그렇죠. 있고요. 어제 의총에서 발언을 했던 방금 리포트에 나왔습니다만 전 세 사람에 주목을 합니다. 광주의 3선 김동철 의원, 예. 전남 도당 위원장인 황정우 의원, 황정우 의원. 전북 도당 위원장인 유성엽 의원. 예. 각 그 지역의 민주당원을 대표한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나와서 문재인 대표 물러나라. 신당 이야기 했다는 것은 쉽게 넘어갈 수만 없는 이야기고요. 또 그분들이 어제 전남과 전북을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드러나지도 않는, 아직 창당하지도 않은 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훨씬 높더라. 예. 이 이야기까지 거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신당이 생각보다 빨리 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있는 거고요. 문재인 대표에 대한 거부감이 빨리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저는 이제 문재인 대표가 문재인 대표 정치력을 전 굉장히 이번에 좀 실망을 했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라면은 다선 의원, 정치 경험이 풍부하다면은 정말 다독거리면서 전남 의원들, 전북 의원들 다독거리면서 예. 갈 수 있을 텐데 친노에 쌓여서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의심 또는 우려가 굉장히 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이 상황을 수습하려면은 정말 전치력을 보여야 됩니다. 네. 초선 의원이 아닌, 초선 의원 당대표가 아니라 정말 대통령 후보의 경험을 가졌던 그런 경륜으로서 아마 화합과 예. 다독거리는 그런 움직임에 나서야 됩니다. 혁신안을 가지고 시스템적으로 이 위기를 막아보려는 것은 점점 한계를 드러내는 것 같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까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다 하는 것이 예. 상당히 이제 동의가 되는데 우리가 어떤 수학 문제를 풀 때, 방정식을 풀 때 어떤 변수가 있고 상수가 있는데 뭔가를 답을 풀 때 상수를 어떤 빼야지만 답이 나올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집어넣고는 해가 안 나오는데 답이 예. 안 나오는데 본인이 이거를 당대표를 꼭 가지고 있겠다는 거를 항수로 하고서 나머지 변수를 조정해서는 답이 안 나오는 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감하게 어떤 상수를 빼고서 나머지를 가지고 해야지 오히려 문 대표가 좀 더 큰 어떤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국면이 된 것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에 대통령의 여당 원내대표 찍어내기 이 갈등이 예. 있었을 때 뭐라고 그랬었느냐면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애들 밥은 먹여가면서 하시고 학교는 보내가면서 하시라 그랬거든요. 애들 밥 먹으면서 싸워라. 예. 네, 근데 지금 느낌이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른바 친노 대표인 한명숙 이해찬 대표 시절에도 당 대변인, 김한길 이 시절에도 당 대변인, 비대위원장 시절에도 당대표를 한 6분 모셨죠? 9명. 9명인가요? 어우, 많이 했는데 아니요, 비대위원장까지. 예. 예. 그런데 그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김한길 대표가 당대표일 때도 물러나라는 얘기가 공개적인 석상에서 있고요. 예. 또 문재인 대표든 이해찬 대표든 있을 때에도 물러나라는 얘기 공개적으로 합니다. 이러니까 국민들이 저놈의 야당은 밤낮 대표 물러나라는 게 일이냐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동철 의원이나 유성엽 의원, 그다음 황주웅 의원이
당에 대한 충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예. 충원이라면 좀 이렇게 안 보이는 데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당원들이 네. 아이고 이렇게 싸우니 차라리 찢어져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좀 당내 갈등을 좀 안 보이는 데서 좀 예. 정리하고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예. 당의 주류 비주류 의원들에게 청순만 또 오늘도 좀 예. 전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신노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신당 움직여서 니들 나갈 수 있어? 못 나갈 거야. 결국 못 나가. 소리만 치지 나가봤자 별볼 없어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펼치지 않나 야, 근데 이 친노 의원들 생각과는 달리요. 현장에서 지금 움직이는 상황을 취재해 보면 그게 문제예요. 나가겠다는 사람들 목소리 꼭 못 나가지만 없다. 그런 목소리도 많은데. 친노 의원들이 예. 약간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이것이 사실 상황 판단을 너무 아전인수격으로 상황을 판단하다 보면은 대세를 어긋나게 만듭니다. 일단은 싶어요, 지금.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이 문재인 대표가 이 야당의 위기 상황 내용을 잘 수습하고 정말 지구 특공대로서 야당으로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안팎에서의 움직임에 굴복할 것인지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를 전해드릴 건데요. 다음 이슈에 앞서서 좀 홍단을 팔아야 될지 제가 지금 광을 버려야 될지 아니면 똥을 싸야 될지 굉장히 고민인데요. 일단은 저 홍단을 하나 버릴게요. 홍단을 버리고 이 착착 맞아야 되는데 오늘은 잘 맞지 않습니다. 고스톱과 관련된 뉴스입니다. 이 고스톱 때문에 살인에까지 이르렀다면 믿기십니까? 다음 돌직구 신문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신사동 그 사람 첫 번째 뉴스는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어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인가를 놓고도 저희가 굉장히 의문이 많았었는데 결국에는 할머니가 구속됐습니다. 이상희 기자가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80대 A 할머니가 사건 전후에 보였던 여러 행적을 경찰이 영장실질심사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할머니는 사건 하루 전인 지난 13일 마을회관에서 피해자 할머니들과 어울려 화투를 치다 다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할머니들이 마을회관에 다시 모였는데 이때 A 할머니는 평소 다니던 길이 아닌 전날 다퉜던 할머니의 집 앞을 지났습니다. 또한 구급차 블랙박스에서도 석연치 않은 행동이 나왔습니다. A 할머니는 119 구급차가 마을회관 진입로로 들어서는 순간 구급차를 힐끗보다 다시 마을회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또한 3분 뒤 구급차가 65살 신모 할머니를 먼저 태우고 마을을 나설 때도 반대쪽을 바라보며 구급대원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A 할머니의 바지와 상의, 그리고 스쿠터 손잡이에서 살충제 성분은 나왔지만 토사물 성분은 전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장 심사에서 법원에 출두한 A 할머니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 가족들은 재수사를 해야 한다며 강하게 억울함을 표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희입니다. 참으로 미스테리한 사건인데요. 왜냐하면 용의자로 지목돼서 구속된 할머니는 계속 본인의 이 범행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고 할머니의 가족들도 누군가가 살충제를 갖다 놨다라고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만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이 내용 저희가 자세히 다뤄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채널A에서 저 살충제가 들어있는 사이다를 직접 마시고 다행히 의식을 되찾은 그날 그 현장에 있었던 할머니와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과연 심경은 어떤지, 당시의 상황은 어땠는지 전화 인터뷰 내용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건강은 어떠세요, 그러면? 건강이 안 좋아서 지금 몸이 안 좋아서. 근데 그 냉장고 안에 그 콜라하고 환타도 있었는데 왜 사이다를 누가 먼저 마시자고 했는지 혹시 기억 안 나요? 그래, 사이다 한타도 있었던데 예. 왜 지금 사이다를 먹는가? 사이다를 누가 가까이 놨더라고요. 할머니가 먼저 사이다 먹자 이런 말씀 한 거는 생각이 전혀 안 그런 나고요. 것도 모르겠어요. 드실 때 맛이 이상하셨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이상하도 안 하고 아무렇지도 안 하고 맛은 좀 맛이 없는 걸 먹었다 할게요. 시원하다고. 다르다 해요. 다르면 안 먹는데 주기가 날라가서 그러는가. 먹고 한 20분 정도 되니까 오마만 어지럽고 이래 떨어졌었어요.
근데 다른 그래서 할머니들보다 조금 적게 드신 건가요? 그럼? 적게 안 먹고 저까지 똑같이 먹었을 거예요. 근데 다른 분들은 지금 목숨을 잃으신 분들도 계셔서 혹시 평소에도 건강하셨는지. 평소는 건강했지요. 그런데 일찍 발견을 해서 내가 일찍 나가가지고 막 드근드근하는 바깥에 일찍 발견해가지고 병원을 일찍 가서 나았지 싶어요. 할머니하고는 관계가 나쁘시거나 이러시진 않았어요? 안 나빠요. 그러면은 할머니는 전혀 의심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 할머니는 그럴 할머니가 아니라요. 내가 보기에는. 그러면 누가 그랬다고 지금 의심을 하고 계세요? 그거를 누가 그런 거는 모르지. 뭐 알면 말라고 하겠어요. 그렇지만은 그 할머니는 그런 거 그럴자 그렇게 아니상 싶어요. 경찰의 설명과는 전혀 상반되는 진술이 지금 나온 겁니다. 이 내용은 저희 채널A에서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 저희 돌직구쇼에서 여러분들께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60대에서 80대 할머니들 중에서 이미 2명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금 전화 인터뷰를 했던 이 할머니는 상대적으로 연령이 젊으셔서 금방 다행히도 기력을 되찾으시고 회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이다를 마셨을 때 기분이 어땠느냐? 탄산이 날아가서 그런지 시원한 맛도 없었고 별로 맛도 없었다. 똑같이 마셨는데 다행히 본인은 기력과 정신을 지금 되찾은 상황이다라고 현재의 상태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경찰은 이 용의자 할머니가 화투를 치다가 크게 싸웠고 여러 가지 그간에 쌓인 감정들로 인해서 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지만 살충제가 든 사이다를 마셨던 방금 저희가 인터뷰했던 이 할머니는 그 할머니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범인으로 보고 있지 않다. 사이가 좋았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 할머니는 절대 그럴 뿐이 아니다. 이렇게 상반되게 진술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박 수장님. 네. 살충제가 든 사이다를 마신 할머니. 네. 방금 저희가 인터뷰를 했는데 할머니의 진술에 따르면 네. 용의자인 A 할머니가 그럴 뿐이 아니다는 거예요. 네. 사이가 나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반전을 계속 거듭하고 있어서 네. 무엇이 진실인지 여전히 아직도 이제 우리 무중이기는 한데 피해를 당한 분의 증거, 그러니까 얘기는 굉장히 유의미하죠.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굉장히 가장 범인을 잡고 싶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예. 본인의 몸이 지금 사경을 헤매는데 그런데도 그 할머니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땐 그 할머니에 대한 그 깊은 지금 신뢰가 있는데 예. 그렇다면 이제 정말 다른 범인이 있는데 이 할머니가 아직도 궁지로 몰렸을 가능성도 있고요, 여전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저는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외부에서 나오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 성격과 정말 자기만이 가진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보는 나의 성격과 네. 내가 갖고 있는 진짜 성격이 다른 경우가 있다. 예, 그러니까 뭐 참자, 거짓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참자는 굉장히 좀 공격적이고 좋게 표현하면 용기가 있고 거칠 수도 있지만 거짓자라고 포장된 것은 굉장히 친절하고 온유하고 조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 제가 이제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 할머니가 그런 분이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예. 지금 피해자를 구속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고 그런 추측이 또 필요한 상황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 이 교수님.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이 할머니의 말대로, 피해자 할머니의 말대로 정말로 용의자 A 할머니가 살충제를 사이다에 탄 것이 아니라면 경찰은 무고한 사람을 지금 용의자로 보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인데 뭐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찰대 전문가로서 보실 때 누가 범인인 겁니까? 일단은 얘기지만 이 법관의 제3자적 입장에서 판단을 했을 때 범죄의 상당 부분이 소명이 되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이제 발부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특히 이 할머니의 진술이 상당히 불일치한 것이죠. 뭐냐면 처음에는 내가 어떤 이게 뭡니까 그 농약의 성분이 검출된 것이 평상시에 내가 했던 것이 아니다. 토사물을 이렇게 닦아줘서 그것이 묻었다라고 얘기했는데 토사물에서는 정녕 농약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거짓이고 그 다음에는 구급차가 등장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더 반가워서 빨리 이렇게 도움을 줄 텐데 그것을 아예 시선을 회피하는 것은 먼 산을 봤다. 예,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 지금 그 채널A에서 리포트로 나온 그 할머니하고는 설령 친한 관계가 있다 손 치더라도
예를 들면 이미 사망하신 분이라든가 예. 이런 분들하고는 갈등의 상황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고 예. 또 엊그저께 다른 보도에 의하면 병원에 있던 분의 그 아들의 진술이 나왔었는데요. 예. 아들이 평상시에 그 전화를 했을 때 일정한 부분의 할머니가 상당히 앙심을 품고 있는 것 같더라. 이런 얘기도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 할머니의 그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지 않겠는가 예. 일단은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말이죠. 다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없어요. 예, 그 법정에서 그 예. 변호인과 이 검사 간에 여러 가지 논박이 상당 부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성희 위원님, 이게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웬만한 원한 관계가 있지 않고서는 사실은 평소에 지냈던 할머니 4, 5명을 모두 다 살해할 만한 동기가 쉽지 않은데 과연 이 할머니에게 그럴 만한 동기가 있었는지도 의문이고 그래서 경찰이 조사 결과 나왔던 것이 이 전날 화투를 치다 다퉜다. 화투 치다 다툰다고 살충제를 타진 않잖아요. 그 사실은 이 갈등이 사소한 것에 있어서 있다 커지고요. 예. 또 사람에 따라서는 사소한 것이 그 굉장히 그 크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뭐 갈등이 한 번 터졌다고 해서 그게 그 한 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많이 쌓여 있었다고 보는 것이죠. 그것이 그것을 어떤 약한 점을 고리로 해서 터져 나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저도 어저께 우리 교수님 얘기하는 거 듣고 교수님이 어저께 할머니가 범인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법원이 영장을 발부를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어제 오후에 추가 증거가 나왔습니다. 아까 얘기한 CCTV 영상인데요. 예. 그럼 심리 전문가들이 다 보셔야 알겠지만은 되게 범인 그 어떤 CCTV가 저는 결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저도 범죄 현장에 있었던 것이 정이 있는데 범인 같은 경우는 그 범인의 예를 들어서 지하철 성추행 사건이 있었다 그러면 예.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했던 남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여자들이 뭐 소리를 지르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정작 범인은 훌쩍하고 먼 산을 본다. 아주 특징적인 현상이. 아, 그래요? 네. 먼 산을 바라보는 것? 전혀 이렇게 범인이 이렇게 범인에서 이렇게 어떤 여자가 누가 나를 뭐 건드렸어 하게 되면은 CCTV를 보면은 정작 나중에 드러난 범인은 이렇게 보고 있는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예. 근데 그 할머니 같은 경우는 그 구급차나 이런 거고 왔을 때 먼 산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은 보통 사람이 나올 수 있는 심리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머니라는 것 때문에 가지는 이제 그런 거를 배경을 벗어나서 할머니고 고령이고 순진하실 거다는 거를 벗어나서 이거를 보면은 뭐 범인이 할머니가 예. 다른 사람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박 수장님, 이게 맞습니까? 정 의원께서는 이 범인들의 행동, 먼 산을 바라본 그 심리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네, 저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뭐 사기꾼이라든가 거짓말을 주로 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눈을 못 마주친다. 눈을 못 마주친다. 눈을 마주치고 얘기하고 싶어도 약간 비껴가거나 이렇게 하늘을 보거나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예. 눈을 못 마주치고 또 이제 우리가 반동 형성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내 마음은 여기에 있으면 반대 행동을 하는 겁니다. 제 마음이 여기에 와 있지만 행동은 이렇게 반대로 가는. 예. 그러니까 이제 반대의 행동을 함으로써 뭔가를 감추려고 하는 거죠. 본인의 예. 심리를.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할머니가 먼 산을 봤지만 마음은 다 그 쓰러진 할머니와 구급차에 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나는 모른 척, 관심 없는 척. 그리고 실제적으로 나는 못 보는 걸로 생각하고 싶고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런 반동의 형상에 의해서 다른 예. 행동을 하셨을 가능성이 있죠. 이 교수님,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건 고령의 할머니가 동료 할머니들을 죽일 만큼의 네. 살해 동기가 과연 무엇이었을까가 가장 궁금한데. 그렇죠. 네, 그 부분을 제가 그러지 않아도 보완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예. 이 화투 자체가 바로 살인의 직접적인 동기는 아니었을 화투가 것 직접은 같고요. 아니다. 상당 기간 잠복되어 있는 이 소그룹 내에서의 갈등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예. 그리고 이 화투라고 하는 것이 마치 촉발요인, 촉매제 작용을 해서 그 전날에 그 화투를 통해서 느끼는 인간적인 모멸감이 하나의 그 마치 촉매 같은 역할을 했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럴 수도 있군요. 네. 그리고 더불어서 이 한 사람이 미웠을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이 사람과 다 친한 사람들은 아와 피아로 구분을 시키는 거죠. 나 아니고 다 적으로 생각을 해서 예. 사실은 이 사람과 친한 사람이 일정한 위해를 당해도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내가 배제감이 느껴지면 나를 배제시킨 그 사람하고 친한 그룹 전체는 내가 꼭 응징을 해야 할 대상이다. 예.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 다른 사람이 다 죽어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미필적 고의를 인식할 가능성이 상당 부분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바로 대구의 가족
집에 간 것도 조금 석연치 않은 점이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관심사항과 불안한 상황에서 가족을 찾을 수가 있긴 하지만은 그것에 뭐 불안한 심리를 가족의 도움으로 예. 피하기 위한 방법들, 그리고 지금 나타난 것 중에서 대다수가 할머니의 진술이었는지 예. 아니면 이제 가족이 일정한 방향으로 제시하는 얘기가 언론에 보도되었던 건지 이 부분도 지금 이제 인신 구속된 예. 상태에 대해서 면밀한 좀 조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안용환 전 의원님. 네. 사실은 경찰 기자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셔서 네. 이런 강력 사건들도 많이 취재를 하셨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걸리는 한 가지는요. 피해자 할머니와 방금 저희 채널A와의 진술. 네. 그 할머니는 절대 그럴 뿐이 아니에요. 라는 강한 신뢰와 믿음. 이게 전 계속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아까 인터뷰한 분은 60대 예. 분입니다. 근데 현재 돌아가신 분들은 나이가 많으신 80대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아마 60대 분하고는 사이가 좋았을 수는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비슷한 분들끼리 따지다 보면은 사실 사소한 것에 감정이 상할 수가 있거든요. 고스톱 친다고 했는데 시골 할머니들 고스톱 치는 거 10원짜리 내기 많이 합니다. 10원 내기. 10원 내기. 10원 내기 하는데 그 10원에 감정이 상할 수가 있거든요. 게다가 이제 또 이야기 하다 보면은 누구 집 아들은 잘 됐는데 어쨌든 이런 또 애들 이야기를 둘러싼 자존심 상하는 문제 예. 이런 게 복합적으로 상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예단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전 지금도 가장 의심스러운 게 사이다병에서 지문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이다병에서 지문이 없다. 그렇다면 그 할머니가 정말 용의 주도하게 사이다병 넣은 다음에 지문을 다 닦았는지 그것까지 알 수 있을 정도 할머니였는지 80대 할머니신데 굉장히 의문점이 많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할머니를 아마 검찰이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경찰이 심리 상담 한번 받아보면은 사실 뭐 노인성 치매에 걸릴 수도 있고 공격적인 그 성향을 보이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할머니를 아마 직접 상담을 방금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 잘 주셨지만 지금 저 이야기들은 가족들한테서 나올 이야기가 굉장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증언들, 할머니 주장으로 하는 부분들을. 그런데 직접 할머니를 아마 만나서 상담사가, 경찰이 아닌 상담사가 만나면은 좀 더 정확한 사실관계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제가 이 시점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이제 발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정황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사람의 도둑을 막지 못하도록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직접 증거가 없어요. 본인도 극구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 우리가 영화 7번 방의 선물이라고 하는 영화를 기억합니다. 억울한 범인, 억울한 사람이 생겨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 경찰이 이 큰 사건, 외부에서 언론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면 막 좀 밀고 가는 그런 성향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혹시 그런 실수를 하고 있지 않은지 경찰 스스로 좀 잘 하면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신 그런 부분들에도 돌다리도 두드려가는 그런 수사를 좀 해주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예, 과연 이 살충제 할머니 사건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지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계속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서동 그 사람, 그 다음 주제입니다. 만나보시죠. 신서동 그 사람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아버지인데요. 자,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 또 깨알같이 새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이른바 신문의 이 기사와 저 기사를 비교해보는 면과 면입니다. 자, 오늘 면과 면 어떤 면을 준비해 주셨죠?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중앙일보 8면의 기사인데요. 여기에는 온두라스 에르난데스 대통령이 뭔가를 건넵니다. 아까 잠깐 설명했는데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8년도에 경인 그리고 경수 고속도로를 개통하던 날 뭔가 감개무량한 장면으로 샴페인을 뿌리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 선물을 받고 환하게 웃는 장면인데요. 자, 정 의원께서 지금 들고 계신 면은 어떤 면입니까? 여기 사진을 봐주십시오. 예. 힐러리 클린턴 미국 대통령 공화당 후보가 어렸을 때의 가족 사진인데요. 그 남동생과 함께 아버지, 어머니 사진이 이제 있는데 이 사진은 이제 뉴욕타임스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네. 힐러리 대통령이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가 죄송합니다. 후보가 어렸을 때 아버지와의 강압적인 교육과 양육에 대한 기억으로 아버지에 대해서는
예민한 반응을 보이면서 입을 닫고 있다. 그렇지만 그 아버지의 강한 교육이 오늘날의 힐러리를 만들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먼저 힐러리의 아버지 이야기부터 좀 저희가 들려드릴 건데 정의 의원께서 제가 알기로는 힐러리 클린턴의 평전도 쓰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책 나왔습니까? 왜 팔리지 않은 책이 아직 안 나왔죠? 아니. 책은 그 오바마 대통령이랑 경선할 때 나왔는데 예, 거의 안 팔렸지만 제가 쓴 것이 아니라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을 하신 거죠? 미국의 그 역사, 보통 이제 평전은 주변에서 언론이 많이 쓰는데 이 사람은 역사학자가 쓴 그 평전인데요. 번역하고 어디로 갔는지 지금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제가 한번 구해볼 건데 어쨌든 힐러리 클린턴의 아버지가 도대체 어땠길래 그 대단한 힐러리 클린턴이 왜 아버지 얘기를 한 번도 잘 안 했을까? 어땠습니까? 힐러리 클린턴 아버지 93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이 사람 제가 기억에 이제 군인으로 좀 기억에 남아있는데 사실은 군인이 아니라 포목상이었어요. 근데 왜 군인으로 남아있냐면은 행동이 군인 같았습니다. 굉장히 그 절도 있고 근데 독실한 이제 기독교 신자로서 절도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엄격하게 아이들을 훈육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 기억으로는 굉장히 그 극심한 공화당 지지자였습니다. 굉장히 공화당 지지자라 그 클린턴 대통령이 어렸을 때는 공화당 후보의 그걸 따라다녔습니다. 오늘 보도에 따르면 이게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소녀 힐러리가 어렸을 때 이 치약이요? 이 뚜껑이 이렇게 우리 집에도 늘 열려 있는데 이게 열려 있으면 특이하게 들려 있으면은 이거를 던졌답니다. 집 밖으로 이렇게 뚝 던져서 어린 클러리 4살, 5살짜리한테 밖에 나가서 줘오라고. 이거 왜 뚜껑 안 닫아놨냐고. 굉장히 엄격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시쳇말로 똥개 훈련시키든지 한 거죠. 늘 이렇게 밖에 나가서 던지고서 비속어서 죄송합니다만. 논조리언이 똥개 훈련 이런 말 잘 안 쓰시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훈련을 엄격하게 시켰는데 그것이 그리고 엄마한테 굉장히 혹독하겠답니다. 그 밥집 식사 자리에서 아내인 힐러리 어머니한테 굉장히 구박을 많이 하고 그런 식의 스타일이었는데 그래서 힐러리가 아버지를 썩 좋아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이 그 클린턴 대통령 결혼하겠다고 데려왔을 때도 못마땅해서. 왜냐면 민주당이니까. 네, 그래서 결혼식에 가서 신문 이렇게 신부를 했는데 신랑한테 넘겨줘야 되지 않습니까? 손을 잡고 끝끝내 안 보내서 아까워서 안 보내려고 했다는 그 일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힐러리 클린턴이 아버지 얘기를 잘 안 했었군요. 박 수장님, 어렸을 때 그 기억 때문에 힐러리에게 있어서 아버지란 존재가 반드시 꼭 그렇게 미움의 대상이었을까라는 또 의문도 들고요. 어떨까요? 그렇죠. 이제 누구에게나 엄마, 아버지, 특히 아버지는 애증병존의 대상이죠. 그러니까 사랑과 어떤 미움을 같이 주는 대상인데 그중에 이제 사랑의 어떤 비율이 더 높으냐, 미움의 비율이 높으냐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사랑의 비율이 더 높은 사람은 우리 아버지가 이런 단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굉장히 사랑했어. 그래서 나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리워해. 이런 분이 있고 내가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건 맞고 나를 사랑해 준 것도 맞지만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미움의 그 부분은 내가 정말 해결이 되지 않아. 그러면은 평생 그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이나 분노를 갖죠. 특히 무섭거나 때리거나 가부장적인 아버지는. 근데 이제 힐러리 같은 경우에 그 후자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그 아버지와 딸의 관계는 미해결의 과제다 이렇게 압축해서. 무슨 말이에요? 미해결의 과제. 왜냐하면 그 멀고도 가까운 사이라는 얘기죠. 가깝고도 먼 사이가 될 수가 있다. 딸이 있으신가요? 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알았군요. 그런데 어쨌든 잠재의식 속에 아버지의 영향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긍정적인 영향력과 부정적인 영향력으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근데 긍정적인 영향력으로 이제 느끼는 경우에는 딸이 어른이 돼서 이제 학업하고 뭐 직장 갖고 결혼을 하고 뭐 중요한 어려운 역경에 아버지의 그 상황이 사실은 나를 잡아주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영향을 발휘하는데 부정적인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사실 아버지의 딸로서만 국한돼서 내가 역경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마다 할수록 더 안 좋은 일만 생기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 그 박근혜 대통령에게 만약에 유출을 해본다고 한다면 어려운 상황 뭐 이런 것에 아버지 스타일로 비슷하게 가고 있는 모습도 사실은 잠재의식 속에 깔려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클린턴의 와이프로서 사실은
불륜 관계에 있어서 사실은 마음이 많이 아팠겠죠. 아팠죠. 많이 예, 아팠죠.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남편의 여러 가지 정치적 역량이라든가 위상 등을 고려해서 그것을 어쨌든 적절히 넘어간 것도 예. 사실은 저 치약을 던지는 훈련이라든가 네. 여러 가지 그 완고한 원칙적인 모습에 무엇인가 강한 마음을 잡아주는 하나의 그렇군요. 긍정적인 영향력으로서 네. 아버지 역할을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이 같습니다. 교수님 뭐 치약 갖고 혼내시지 않기를 바라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한 명의 이 딸 가진 아빠에게 물을 건데 이번에는 박정희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이야기도 오늘 공교롭게 오늘 조간신문에 지금 보도가 됐는데 그러네요. 저게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막걸리를 붓고 있는 사진을 박 대통령이 샴페인인가요? 샴페인을 붓고 있는 사진을 네. 아까 한참 막걸리 얘기해가지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흉터게 보는데 저게 지금 온두라스 대통령, 지금 에르난데스 대통령이 직무실에 걸려 있는 사진이랍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공사를 했을 때 온두라스 대사관에서 자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기간 산업, 도로것이 필요하다는 강조하기 위해서 저 사진을 온두라스에 보냈고 공개 보냈더니 저 사진이 지금 대통령 직무실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자기 직무실에 있는 것을 가져와 선물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한테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도 정치인 아버지, 대통령 아버지로부터 영향력을 크게 받았다고 볼 수밖에. 물론 아버지는 딸에게, 자녀에게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10살 때 아버지가 대한민국의 최고 통치자가 됐습니다. 10살 때, 초등학교 때요. 그리고 아버지가 떠날 때도 대통령의 모습으로 떠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8살 때 아버지를 떠나보냈는데 그때도 청와대에서 보냈습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10대 때와 20대의 전체를 대통령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옆에서 자랐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각인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방금 말씀했지만 정치적인 행위는 아버지 시절의 그 정치적인 행위를 보고 배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게다가 이제 또한 아버지의 장점도 많이 배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검소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정말 검소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검소함은 다 알려진 이야기죠. 하나, 박정희 대통령은요, 이렇게 신문을 보고 나면은 반드시 신문을 제대로 접어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접어가지고, 이걸 올려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문을 본 다음에 원래대로 원위치시키는. 일면이 이렇게 가지런하게 앞으로 보이게. 이렇게 정확히 해서 이렇게 대통령이. 보통 우리 같으면 신문 보고 놔두는데 대통령이 그래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깔끔한 군인다운 자세. 그런 자세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래서 엿보이고 충분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뭐 박정희 대통령, 아버지로서 영향력뿐만 아니라 정치인 박정희의 영향력은 현재 정치인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그대로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어제 제가 저 돌직구쇼 결석했잖아요. 왜 갔느냐면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에게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한 직업진로 소개를 하러 갔는데요. 그때 제가 했던 얘기가 경부고속도로였습니다. 오늘 이 사진의 주제는 경인고속도로입니다만 경인고속도로는 68년에 있었습니다만 야당과 언론이 온통 반대했던 일이 바로 1970년 7월 7일 날 개통한 경부고속도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정치인의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결단과 선택하는 거다. 결단과 선택이다. 모두가 반대해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밀고 나가야 되는데 경부고속도로가 그랬다.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박정희 대통령의 역할을 얘기했고 정보화 고속도로라고 해서요. 지금의 우리 뭐 정보 강국을 만들었던 인터넷 강국을 만들었던 김대중 대통령의 선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했었는데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이 사진을 온두라스 대통령이 줬을 때 참 흐뭇하고 기분 좋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이루어놓은 이 업적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을 했을 텐데요. 어쨌든 결단하고 선택해야 되는 일이 지금 누구에게 있느냐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고민과 혼란이 있겠지만 어려움이 있겠지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결단하고 밀고 나갈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밀고 나가시고요. 다만 야당과도 좀 협의해 주시면서 박용진 대변인이 굉장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메시지 지금 주셨습니다. 지금 예전에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진도 나가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 또 수영복 패션도 아름다운 사진도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 대선 때 당시 박근혜 후보일 때 대선 후보 취재를 했었는데 정치부 기자로서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 시대에 있었던 일을 대신 사과하면서 아버지께서 살아생전에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아버지의 말을 되새기면서 울먹하던 모습이 저는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데 역시 아버지의 모든 모습이 딸에게 영향을 미치는구나를 느낄 수 있었던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돌직구 신문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이번 뉴스는요.
아주 그냥 죽여주는 보기만 해도 맛있을 것 같은 이 마블링이 있는 소고기의 자태를 보십시오. 소고기에 관한 진실이 오늘 조간신문에 자세히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일어나 보겠습니다. 자, 과연 살살 녹는, 입에서 살살 녹는 소고기가 맛있는 소고기인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돌직구쇼의 화요 미식회 순서가 되겠는데요. 자, 지금 제 앞에 등급별로 소고기가 놓여져 있습니다. 가스불을 제가 좀 미리 켜놨고요. 여러분은 과연 이 세 개의 소고기 중에서 어떤 것이 1등급 소고기고 2등급 소고기고 3등급 소고기일지 구분이 되십니까?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소고기, 가운데 있는 이 소고기가 가장 지방층, 그러니까 흔히 마블링이라고 말하는 지방층이 아주 골고루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구워서 먹었을 때 식감이 가장 부드럽고 입에서 살살 녹는다는 표현을 주는 1등급 소고기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것이 지방층이 상대적으로 조금 적어서 등급이 한 단계 낮은 2등급 소고기.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것이 지방층이 가장 적어서 3등급 소고기로 분류가 됩니다. 가장 맛있다는 1등급 소고기를 제가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처음 들을 때 처음 나는 그 소리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소리. 오늘 방송 접어. 이 소리. 자, 지금 우리 스튜디오 밖에 있는 PD들도 난리가 났어요. 이 소리 때문에. 1등급 소고기를 지금 제가 열심히 굽고 있는데 소고기는요. 살짝만 구워줘도 아주 맛있게 잘 익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간신문에 상당히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습니다. 입에서 살살 녹는 마블링이 많은 1+, 2+, 1등급의 소고기가 사실은 건강에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는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고기 속에 들어있는 마블링, 이 지방 속에 있는 포화 지방이 인체 내에 들어가면 콜레스테롤로 바뀌기 때문에 혈관 속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특히 65세 이상의 고령은 마블링이 많은 1등급 소고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지방이 적고 살코기가 많은 2등급 소고기를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라는 기사가 보도된 겁니다. 안녕한 전 의원님, 네. 소고기 전문인데 사실입니까? 예, 사실 이제 마블링은요,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 사이에 기름이 낍니다. 운동을 시키지 않은 소에서 생기는 겁니다. 곡류를 많이 먹였을 때, 그래서 탄수화물 덩어리를 많이 먹였을 때, 그리고 운동을 시키지 않은 일본에서 자랑하는 소고기가 와규라고 그럽니다. 예. 황소인데 그것은 어떻게 키우냐면요. 광목으로 움직이지 못해 묶어놓습니다. 그럼 막 먹입니다. 예. 그러니까 고기가 곡물을 먹은 것이 그대로 운동을 통해서 빠지지 않고 근육 사이에 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고기 사이 기름이 쫙쫙 끼어 있는 거예요. 또 부드럽죠. 예. 그러니까 또 구우면 냄새가 좋습니다. 그 냄새는 기름 타는 냄새입니다, 사실. 근데 그것 때문에 좋다고 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이거 안 좋아합니다. 제가 시드니 오스트레일리아 갔더니 물어보는 게 어떤 고기를 먹겠냐고. 예. 무슨 말이냐. 곡물 먹인 고기를 먹겠느냐, 아니면 방목해서 풀을 먹은 고기를 먹겠느냐. 전 무슨 말인지 몰랐더니 너네 동양 사람들은 곡물 먹인 고기를 좋아할 것이다. 예. 왜냐? 부드러우니까. 그럼 너네는 어떠냐? 우리는 풀 먹인 고기를 먹는다. 그래서 제가 군침 도네.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비교해서 먹어봤는데 확실히 질기긴 질겨요. 예. 그러나 걔네들은 풀을 먹인 고기를 숙성을 해야 또 맛있게 만들더라고요. 예. 그런데 마블이 많이 낀 건 건강에 안 좋습니다. 네. 지방분이기 때문에 우리 피에 이 콜레스테롤이 우리 동맥에 끼면 이 동맥 경화증이 생기고요. 또 하나는 방목하지 않고 키운 우리에서 키운 소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나쁜 호르몬이 몸에 독소가 분비돼서 그 고기가 또 우리를 먹는 겁니다. 예. 사실은 동물 학대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키우는 부분은. 그래서 그렇군요. 서양의 그 동물 애호가들은 그것도 사실 좀 어폐가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데 네. 그렇게 학대한 고기를 먹지 말자는 운동을 벌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네. 곡물을 먹인 소와 목초에 방목한 소의 차이. 그런데 우리 한우는 되게 곡물을 먹인 소다. 우리에서 키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우가 맛있는 건 바로 거기에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맛있는 소고기가 사실은 건강에 독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꼭 1등급의 마블링이 많은 소고기 많은 고집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이왕 구운 김에 또 뭐 건강하신 이웅혁 교수님하고 또 우리 박 소장님께 한 점씩 좀 시전을 자, 한번 드셔보시죠. 1등급 소고기인데. 굉장히 죄송한데요.
자, 박 소장님. 아, 또 이렇게 좋은 자리에 앉으셔야 역시 여기까지. 줄을 잘 서야 돼. 이 교수님 좀 맛이 어떻습니까? 너무. 예. 네, 뭐 말씀드리기 전에 이거 화요일마다 합니까? 나오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반응 좋으면 화요일마다 하고요. 네, 아주 뭐 맛있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오늘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현재 이제 그 쇠고기에 대해서 이 등급을 매기잖아요. 등급을 매기는 기관이 축산물 품질 평가원입니다. 축산물 품질 평가원에서 소고기 등급을 매길 때 그 등급을 왜 근내에 이 근육의 지방의 함유량에 따라서 매기느냐. 예. 정말 좋은 소에 대해서 소고기 소에 대해서 풀을 먹고 방목한 좋은 소에 대해서 매기는데 지방이 많은 소고기일수록 마블링이 많은 소일수록 등급을 높게 매기면 또 이제 우리 낙농업자들이 또 1등급을 받기 위해서 소를 더 저런 식으로 키우게 되고 그러면 이게 낙농업계에도 안 좋고 국민들 건강에도 좋지 않느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산물 등급 판정을 기준을 이 기회에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여론이 건강에 안 좋은 소를 정부에서 먹으라고 권유하는 게 돼버린 겁니다. 1등급, 2등급 매기는 것 자체가요. 그래서 현재 그 소고기의 진실에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너무 마블링은 무조건 좋고 하는 사실 우리가 좋은 고기는 냄새가 좋습니다. 그건 지방이 타는 그 냄새 때문에 좋은 겁니다. 실제 좋은 소고기 미국 애들이나 서양의 고급 식당에서 먹는 소고기는 그렇게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만화 식객 보신 분들, 허영만의 식객 보신 분들 아실 텐데요. 최고의 소고기 요리 바로 직전에 어떤 상태에서 그 소고를 잡았느냐를 가지고 결정하더라고요. 트럭에 싣고 와서 스트레스 받았느냐 아니면 스스로 자기 고기를 내줬느냐를 가지고 하는 장면들 기억해 보시면 네. 안영환 의원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실 겁니다. 화요미식회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스 소개해 드릴 건데요. 요즘 국정원 해킹 때문에 시끄러운데 정성희 위원님, 사실은 기혼자 간에 불륜을 주선한다는 논란이 있고 있는 애슐리 메디슨도 해킹을 당했다고요? 예, 우리 김진애 거 너무나 싫어하는 사이트인데요. 저는 애슐리 메디슨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애슐리 메디슨 기혼자 간의 간의 만남을 주선하는 사이트 캐나다에 본부가 있는데 애슐리 메디슨이 해킹이 됐습니다. 예. 그 캐나다에 있는 모기업인 에비드 라이드 미디어를 아까 위키리스가 아닌 다른 해킹 집단이 해킹을 해서 여기 3,700만 명의 회원 정보가 유출이 됐는데요. 예. 그 이름이나 주소나 금융 기록은 물론이고 성적인 취향, 교류 정보, 회원들의 나치 사진까지 예, 해킹이 됐는데 이 해커 집단들이 지금 요구를 하고 있답니다. 이 사이트를 폐쇄하지 않으면 이걸 공개하겠다. 한국인도 혹시 있습니까? 네, 떨고 있는 사람 19만 명. 오호. 3,700만 중에 한국인 가입자가 4월 기준으로 19만 명이 있는데요. 당연히 한국인 회원도 이 해커들의 손에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애슐리 메디슨 가입하지 말라고 얼마나 말씀드렸습니까? 이 교수님, 네. 이거 만약에 한국인 이용자 19만 명이 있다는데 해킹된 자료가 공개된다면 네. 우리 한국인 이용자들의 신상도 공개될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럴 가능성도 있고 뭐 저것이 상징하는 바는 요즘에 여러 가지 이제 성적 비행들이 사이버 공간을 매개로 해서 이제 발생하고 있죠. 얼마 전에 보도됐던 오피스텔의 여러 가지 성매매도 직접 만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사이버 공간에서 회원을 받아갖고 등급을 두고 매깁니다. 이렇게 뭐 한우 등급은 아니지만 등급을 매겨서 우수 고객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옳은 일을 뭐 떳떳이 늘 하게 되면 저와 같은 것에 뭐 해킹이 돼도 사실은 부담이 전혀 없다. 그래서 결국은 항상 바른 생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애슐리 메디슨 같은 사이트는 절대로 가입하지 않는 것이 가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희는 광고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요즘 자꾸 이런 질문을 되묻게 됩니다. 진정한 리더의 자격은 무엇일까? 한화의 김성근 감독이 리더에 대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피날레로 준비했습니다. 자, 한화, 신화, 말이 한화. 뭐 지금 야구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한화의 김성근 감독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나에게 비정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피한다는 것 자체가 리더가 될 자격이 없다. 내가 욕을 먹더라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진짜 리더의 모습이다. 라고 이 김성근 감독이 야구와 리더십에 대한 강연을 펼쳤는데 또 마침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노래 나는 행복합니다. 이 노래는 또 한화 팬들의 이 김성근 감독을 향한 애정이 담긴 응원곡으로 또 개사가 돼서 불리고도 있긴 하는데 자, 박준희 대변인. 손가락질을 피하려면 리더 될 자격이 없다. 100%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한테 물어보면 정치인들밖에 얘기 안 합니다만 세상 살아가면서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선택, 결단.
그런데 거기에는 반대가 따르고 비난이 따를 수 있습니다. 예. 도덕한 선택과 결단이더라도 옳으면 밀고 나가는 것이 리더의 자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기사와 묵직한 돌직구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쏟아지는 태양 젊음이 있는 곳 우리들의 여름이죠.